네, 이어서 시사평론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과 지방선거의 전망을 또 들여다보고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사전투표하기 전날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광주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외적으로 보면 그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본다면 그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이제 아무래도 광주 전남이 접전적이 좀 의외로 특히 전남 같은 경우 투표율이 정성은 최고잖아요. 전국 43점 거의 44%인데. 그만큼 접전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높아진 사전 투표율이 정당이나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예전에는 야당한테 유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보수층은 이제 박스권에 묶여 있어요. 보통 30%에서 40%까지 지지율이 묶여 있는데. 나머지 유보 20, 30%가 항상 유동층이었거든요. 부동층이었거든요. 이 부동층이 움직인다는 거는 보수보다는 진보 쪽으로 많이 간다. 해서 이제 뭐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가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야말로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별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자, 관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지역보다는 전국 선거에 관심이 많다. 네. 이것도 이해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박빙 지역이 없다 보니까 전국 상황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위해서 전국 판세를 보는 거죠. 수도권의 빅3,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0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양상을 봤을 때. 그래서 30일 전에 50%의 가반을 넘었기 때문에 그 박원순 시장이요. 후보가 그래서 무난하게 당선될 것 같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초반에 한 60% 지지율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그 스캔들 논란이 좀 벌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한번 좀 봐야 하고 그다음에 대구가 좀 재미가 있습니다.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주는 그 민주당, 그 대구는 자유한국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4년 전부터 대구 같은 경우는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과 박빙의 승부를 펼쳤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박빙인데 이번에 투표율을 보니까 전국 투표율에 비해서 전국 투표율이 20%인데 대구는 좀 낮았죠? 좀 떨어졌어요. 17%인데 이것도 어떻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강주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낮으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불리한데 대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낮으면 민주당한테 유리합니까? 네,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렇군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강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투표를 안 하면 손해 보잖아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사람들 투표를 안 해줘야 하잖아요. 안 하면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반대군요. 많이 하면 이게 만약에 대구가 투표율이 높았으면 제가 좀 불안했을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투표율에 따라서 또 영향이 좀 있네요. 그럼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1위보다 치열한 2위 싸움이라고. 이게 이제 뭔가요? 보통 1위는 이미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끔 그 유권자분들 그러잖아요. 뭐 이미 진 선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몇 퍼센트 득표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2등 하느냐 3등에 따라서 이 다음에 정치적인 행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턱없는 득표수를 얻거나 3등, 4등을 해버리면 다음 선거에 제가 억울을 들인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정치적 용어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1등을 못하더라도 다음 2년 뒤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의 어떤 2위 싸움도 치열하군요. 그리고 이제 두 당은 그 지방선거 이후에 생존의 문제에 걸렸어요. 만약에 전국적인 지지율이 턱없이 낮아버리면 당이 소멸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정당과 합당이나 흡수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치는 일종의 세잖아요. 내 지지를 어느 정도 갖고 가야 흡수되더라도 이 고난이 세지는 거고 독자적으로 가더라도 다음 선거에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 2위 싸움도 볼만하겠네요. 그럼. 자, 세 번째 관전 포인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뭐 동구 선거군요.
자, 동구청장 선거도 지금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유일하게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강주에서 5개 구청이 있잖아요. 5개 구청에서 3개 정당의 후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민주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틀려요. 그리고 강의구원, 기초의원도 3개 정당 후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8% 정도 사전투표율이 나왔잖아요. 강주에서 최고로 높은 투표율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이제 민주당 후보와의 싸움보다는 물론 이제 민평당의 현 청장은 그렇죠.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은 민평당하고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평당의 이제 후보는 바른미래당 견제할라 민주당 싸움할라 굉장히 바쁜 그게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치열하군요. 그러면 4번째 관전 포인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육감 선거네요. 네, 시장 시사보다도 뜨거운 시도 교육감 선거. 네. 이게 이제 지방선거 2010년도에 처음 도입됐잖아요. 교육감 선거가. 당시에는 이제 그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중에서 수월성 교육, 경쟁 교육에 학부모들이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2010년도에 6개 강역시에 진보 교육감이라고 나온 사람들을 다 몰아줬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6개 강역시 후보들이 진보 교육감 당선이 됐잖아요. 이건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년대 2014년도에는 역시 또 진보 교육감이 2배로 13명이 당선이 된 거예요. 16개 강역시 중에서. 자, 이번 관전 포인트는 3번째잖아요. 이번도 과연 진보 교육감을 선택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걸 봐야 하고 반면에 지금 이번에 강주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3선에 도전하는 장기국 후보 같은 경우는 벌써 2번을 냈잖아요. 그래서 3번은 안 된다. 바꾸자는 열풍도 좀 있고 두 후보는 이제 교육의 문제가 진보 보수로 가면 안 된다. 이게 과연 지난 선거 대비했을 때 먹힐 것인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선거도 치열하고 결과를 지켜봐야만 알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충 속단이 되는데 방송에서 말할 수 없죠. 아무튼 교육감 선거도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어떤 이번 지방선거만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는 야권 단일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여당하고 야권이 1대1 구도로 싸움을 해야 표가 분산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안 해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바른미래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시도를 하다 포기했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2년 뒤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보다는 더 많이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 1등은 포기하더라도 이쪽보다는 많이 얻으면 우리가 답이 살아남았다. 그렇죠. 총선이 유리하다. 그리고 바른미래정당이나 민평당 같은 경우는 민평당은 주로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2년 뒤에 호남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최소한도 강주 전남에서 단체장급들, 군수나 구청장급들을 몇 명 만들어놔야 돼요. 이게 무너져버리면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포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또 굉장히 그렇죠. 좀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민평당이 본고지예요. 그렇죠. 근데 민평당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그 목포에서 중앙선대위원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이냐면 1967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김대중을 견제하기 위해서 목포시에서 그 국무회의를 열은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민주당이 민평당한테 밀리니까 중앙선대위를 연 거예요. 어떻게 50년 만에 재밌죠. 정말 사활을 걸었다고 해서 박정희도 그때 사활을 거는 게 뭐냐면 다음 정권에 자기가 대통령을 해야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눈에 가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고 뭐 대학교를 짓겠다고 엄청난 공약을 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이번에 목포시 같은 경우도 민평당이 좀 앞서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그 중앙선거대책위 열고 사활을 거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앞으로 지방선거의 고유한 이 역할이 잘 살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또 좀 궁금하네요. 지방선거가 기본적으로 그 중앙정치에 예속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이 논리들이 사실은 지방자치하고 맞지 않죠. 그리고 지방의 내용들을 중앙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지역의 일꾼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에서 제품으로 말하면 생산돼야 하는데 중앙이 우전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후보는 모르는데 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친하냐 안 친하냐로 막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2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나 안 친하냐고 친문 친박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후보는 안 보이고 누가 대통령에 가깝고 누가 중앙정치에 가까운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가 퇴색해버리는 본래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죠. 네. 자, 오늘 이제 또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내일 모레인데 꼼꼼하게 정책도 좀 살펴보고 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어떤 분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분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따와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 중요하죠. 잘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